주가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참 여러 가지 소식들이 줄줄이 나왔던 한 주였습니다. 북한 원전 문건으로 국민들이 분노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행각으로 또 한 번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원전 수사 점점 더 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백운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이제 그 화살은 청와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소식들 오늘도 말씀 쭉쭉쭉 이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들어오신 분들 중에 추천 안 누르셨다면 하얀색 엄지를 까맣게 추천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자, 유채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오전에 나온 여러 가지 소식들, 뭐 정치권 소식도 있고 사회 소식도 좀 우리가 함께 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결국 국민들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그렇죠.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리 유채린 기자는 사회 기사를 좀 많이 준비했는데 참 씁쓸한 대목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도 아니죠. 1년이 넘게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9시 기준으로 거리 두기가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장기화되다 보니까 9시 이후로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닐 수가 없다 보니까 많은 자영업자들도 힘들겠지만 특히 대리기사분들도 이제 대리를 잡지 못하는, 그리고 택시분들도 택시기사 하시는 분들도 택시에 손님들이 없다는 그런 불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유채린 기자가 오늘 뒤에서 보도를 하겠지만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요. 뭐 사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점점 더 이 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대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번에 재보궐 반드시 우리가 석권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그와 관련된 속보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일단 잠시 뒤에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원래 오늘 저희가 전하고자 했던 보도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신의 한 수 제목이 뭡니까? 이재용 연봉 인상 너희들 꿈도 꾸지 마. 한국 떠날 거야. 이런 내용인데요. 뭐 한국 떠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대 해석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삼성이 그나마 단행을 하고자 한 투자들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누차 강조해드리는 거 아닐까요? 자, 지금 미국 텍사스에 위치한 공장에서 오스틴 공장인가요? 그곳에서 지금 반도체 설비 확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미국의 뉴욕주 등등 몇몇 주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된 가운데 10조 원이 넘는 규모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으로 향한 투자는 거의 뭐 언급되는 것만 해도 30조 원이 넘는데 지금 대한민국을 향한 투자는 언급되는 바가 거의 없다는 거. 결국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산 기지가 베트남, 미국 등등으로 흩어져 가고 있다. 대한민국 지금 뭐 평택, 화성 일부 공장들 빼면은 지금 추가적으로 언급되는 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삼성이 점점 더 그 색을 잃어가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자랑 삼성이 아니라 이제 뭐 세계의 자랑 삼성으로서 대한민국의 색채를 빼나가려는 과정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 와중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럴 때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삼성맨들, 삼성전자 직원들, 저는 대다수의 삼성전자 직원분들은 합리적인 생각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지금 일부 사이에서 자기가 받는 보너스가 지금 불만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정말 이런 삼성에 정말 노조 들어가면 상상도 못 하겠는데요? 그러네요. 진짜 삼성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그 직원이 한 명 올렸지만은 연봉 1억은 기본으로 받는다. 그의 꿈의 직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 보너스 타령이라뇨. 보너스는 근데 이 사람 보너스 안 받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보너스를 많이 받았는데 다른 부서보다 내가 받는 보너스가 적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지금 돈을 못 받은 게 아니라 돈 적게 받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지금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입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만한 행태인가 한번 좀 지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아리송한 성과금에 뿔난 삼성맨들 뭐 이런 건데요. 자, 지난 4일에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협의회가 이 임금 관련 이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원 측, 사원 측이 성과급의 기준을 좀 제발 투명하게 해라 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과급은 사실 주고 안 주고는 회사의 어떤 재량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성과급을 어떻게 주는지 그거를 뭐 내역을 밝히라, 기준을 밝혀라, 이런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삼성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은폐하는 회사냐?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기업들 중에서 가장 앞장서서 성과급 기준을 제시했던 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자, 지금 이거예요.
지난달 29일에 성과급을 이제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부분 사원들, 왜냐하면 반도체가 이익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이 삼성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부문을 나누는데 반도체 쪽, 그리고 휴대폰 쪽, 그리고 가전 쪽, 그냥 크게 이렇게 정도로 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셋 중에서는 반도체 쪽이 이익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난 몇 년간 반도체가 다른 부분에 비해서 보너스도 엄청 많이 받아왔어요. 왜냐하면 이 삼성은 성과주의이기 때문에 성과가 잘 나오면 그만큼 팍팍 주는 게 원래 기업 문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반도체 쪽에서 불만 가진 거예요. 아니, 우리 반도체에서 절반이 넘는 돈을 벌어다 줬는데 보상이 미흡해, 보상이. 기준이 뭐야, 기준이? 라고 하면서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는 거고, 때문에 기준 좀 제대로 공개 좀 해달라, 이런 요구했던 거죠. 지금 논란이 되는 그 성과금이 바로 OPI라고 해서 초과실적 성과금, 제가 지금 마우스로 표시하고 있죠. 네. 초과실적 성과금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PS라고 불렸던 이제 항목인데, 이게 2013년인가? 그때부터 아마 명칭이 바뀌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 가장 최초로 성과급 제도를 체계화했던 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저는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 OPI, 초과 실적 성과금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꿈의 보너스, 부러움의 대상. 왜? 얼마로 주냐? 연봉의 50%예요, 최대. 모두 다 50% 준다는 건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삼성전자가 야, 올해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 몇 조 찍자 했는데 그거를 초과했다. 예를 들어서 5조를 벌기로 했는데 10조의 이익이 나왔다? 그러면 5조만큼 초과액이 나온 거잖아요. 그 중에서 한 20% 정도. 그러면은 한 4조 원, 5조의 20% 얼마입니까? 한 2조 원 정도? 2조 정도인가? 1조 원. 1조 원 정도죠. 네. 그러면 그 맥시멈 1조 원 정도는 직원들한테 그냥 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제도가 지금 삼성전자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대 연봉의 50%까지도 보너스로. 여러분, 월급의 50% 아닙니다. 연봉의 50%입니다. 그럼 월급으로 치면 몇 달치야, 이게? 월급으로 치면 거의 반이네요. 6개월치. 네. 월급 6개월치를 그냥 보너스 주는 날 그냥 탁 계좌에 쏴주는 거예요. 삼성 보통 한 전자 연봉이 한 8천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7, 8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반도체 부분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연봉 8천이다. 그러면은 1월 29일 날 4천만 원 받은 거예요. 보너스로만. 아니, 이 정도면 제를 연봉 8천에 보너스 4천 받으면 그걸로 일단 1억 2천. 그리고 여기 보세요. 목표 장려 달성금으로 분기마다 또 줘요. 그 상반기, 하반기마다 또 해가지고 7월 달에 100%, 12월 달에 또 100%. 그럼 월급 2달치 이걸로 또 받아가지. 그리고 특별 상여금. 또 삼성 내에서 기념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때 또 기념하면 또 보너스 주지. 그리고 가족 중에서 경조사 있으면은 또 그걸로 또 몇백만 원 또 주지. 그리고 업무 성과 만약 있다 치면은 또 등급 나눠가지고 또 보너스 주지.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글로벌 기업답게 성과급 종류가 4가지예요. 4가지. 이 성과급 다 받고 나면요, 삼성전자가 억대로 다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정도의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게 제가 말한 OPI잖아요. 초과이익의 20% 내서 연봉 50%까지 받는 거. 이 정도면 잘해주고 있지, 대우를. 그렇죠. 저는 이런 삼성이 왜 이런 데에서 노조를 만들겠다고 설친다는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은, 솔직히 좀 납득이 안 가요. 현대차 이런 데 보세요. 지금 노조 만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라인 바꾸는 것도 노조 허락받아라. 그리고 우리 파업 처리한 대신에 보너스 줘라. 막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삼성도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걸 지금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젠가 이틀 전인가? 그 노조에 대해서 뭐 방해했다 해가지고 삼성 임원들 뭐 구속된 사람들이 몇 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의 심정이 솔직히 조금 이해돼요. 이런 상황이 도래될까봐. 현대차와 같은 상황이 도래될까봐. 자, 지금 내부에서 왜 부글부글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 반도체 부분에서 18조 8,100억 원의 영업이익, 그리고 휴대폰 부분에서 3조 5,600억 원, 그리고 뭐 가전에서 3조 원대, 그리고 휴대폰 부분에서 11조 원대 영업이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이번에 잘했어요. 그래서 이 삼성 반도체 부분 5만여 명의 직원들 성과금으로 연봉의 47%를 받았다고 합니다. 기준에 따라서 반도체 부분이 47% 받았어요. 근데 나머지 휴대폰 부분하고 이제 그 가전 등등에서는 50%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왜 기분 나쁘다 봤더니 가전하고 휴대폰은 50% 찍어서 줬는데 왜 우린 47%야? 연봉의 3%를 더 달라 이거지 지금 이 사람들은. 그것도 지금 아쉽다 이거예요. 근데 왜 이번에 더 했냐? 그동안 휴대전화랑 가전 부분이 사실 실적이 좀 많이 좀 안 좋게 나왔었어요. 근데 그 전년도에 비해서 잘 나온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잘한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동료해준 차원에서 성과가 좋겠죠. 그렇죠. 반도체는 그리고 원래 늘 많이 받아왔어요. 오히려 가전 쪽 부분 같은 경우는요, 항상 소외감을 느낄 정도. 왜? 가전이 실적이 썩 유쾌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연봉 50% 다 못 채워받아요. 근데 반도체는 잘 나온다고 맨날 50% 받아가. 그러니까 이 가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같은 삼성전자 직원인데 참 괴리감이 크다. 이런 걸 느꼈는데 이번에 어쨌든 잘했으니까 준 거예요. 근데 에이씨 47%가 뭐야 47%가 3%마저 떼워줘야지 라고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삼성이다 라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익명을 워낙 관계자가 말한대요. 부글부글 끓고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뭐 이런저런 지금 불만을 내놓고 있다 이런 건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기업들 입장에서 황당할 수밖에 없죠. 성과급은 노사 간의 합의사항이 애초에 아니다. 그렇죠. 이거 성과급을 주고 안 주고는 그 기업의 영업 환경에 따라 다른 건데 그거를 뭐 내역을 공개하라고 하는 거는 이건 과도한 요구 아니겠냐라는 거 때문에 이 서두에 뭐라 나왔습니까? 이 서두의 문장. 성과급은 회사 고유의 권한이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직원이 막 3%왜 더 줬냐 덜 줬냐 막 항의를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코미디스럽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거듭 지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네티즌 반응은 좋아요. 네티즌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이 벌었다고 많이 줬다 치자. 그러면은 적게 벌었다고 하면은 적자 냈다고 하면은 직원들 월급 토해내냐?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네. 회사가 적자가 났다고 해서 직원들 월급 깎아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이 벌 때 많이 준 건 좋죠. 근데 적게 적게 벌거나 적자 났다 해서 뺏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뭐 하는 발언이냐 이게 도대체. 받을 때는 신나고 조금 덜 받으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불만해 보이는 그런 것이 과연 온당한 모습이냐. 이게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다수의 삼성전자 직원들이 이런 생각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일부 심퉁을 부리시는 분들 적자 날 경우에 감당하실 겁니까? 회사의 그 부담을? 아니잖아요. 자, 다음 부분. 이분은 이제 본인 주장에 따르면 자기가 반도체 쪽 직원이래요. 나 반도체 쪽 직원인데 신문에 나올 정도로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다. 뭔가 또 사회 갈등을 조성하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뭐 노조 어쩌고 저쩌고 이런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지금 언론 플레이하는 것 같다. 실제로는 불만 별로 없다. 분노하고 있지 않다라고 어느 분이 이제 댓글을 달아서 베스트에 달렸던 그런 상황인 거고요. 실제로 이 대댓글을 보니까 또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그러게 뭐 하면서 남편이 DS 직원입니다. 성과급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항상 반도체 쪽이 가장 많이 받아왔고 가전 다른 부분들이 다 적게 받아왔다. 어쩌다 한번 반도체 쪽보다 그쪽이 조금 더 받았다 해가지고 불만을 가졌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지금 나오는 기사들이 지금 쭉 나오고 있는데요. 참 저도 뭐 여기서 만족감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애초에 여기 들어올 때 뭔가 돈 이런 개념으로 들어왔다기보다는 저의 목소리를 통해서 정말 나라가 좀 잘 되기는 바라는 마음 그런 것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서 함께하는 거지만은 솔직히 이런 기사들 보면 좀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욕심이 과하면 탈이 난다는 게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삼성에 있다 보니까 자존감도 커지고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연봉도 많이 받고 이럴 때 성과급이 3%가 모자라다고 해서 이거를 비교하면서까지 더 달라고 이렇게 떼를 쓰는 것은 이거는 이런 상황 속에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런 상황에 좀 그냥 돈을 보고 따지자면은 돈을 보고 일을 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수 있겠지만요. 그런데 자기가 일한 만큼 딱 받았으면은 거기서 만족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레인보우님, 네, 애국자, 진짜 애국자 되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그리고 저희가 왜 여기에 이재용을 넣냐 이거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너가 지금 부당하게 그렇죠. 들어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구치소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삼성의 리더가 공백 상태입니다. 사실 이 문재인 정권의 억지 논리에 의해서 지금 탄압을 당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사실 일치단결에도 모자랄 때인데 야 지금 우리 경영난이 지금 비상경영을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이럴 때 으쌰으쌰 해야 된다. 사실 이래야 되는데 일부 이런 직원들이 뭐야 연봉 3% 왜 우린 덜 주는 거야. 아 마음에 안 드는데 나 때려쳐버릴까? 지금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는 것 자체가 과연 삼성을 위해서 옳은 것이냐. 물론 기업 위에 개인이 존재하겠지만은 그 개인이라는 사람도 결국 기업에서 소득을 창출하기 때문에 본인의 가치가 그렇죠.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속된 말로 사장님이 지금 빵에 들어가 있는데 사장님이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데 직원이라는 사람이 에이 사장님 빵에 들어간 거 빵에 들어간 거고 아씨 왜 우리 돈 덜 줘? 아 우리 몇백만 원 더 달란 말이야.
이런 요구하는 거. 이러니까 삼성이 대한민국에 버틸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정권이 탄압하고 여러 기업 규제가 또 기업을 압박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직원들까지도 이런 식의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그리고 제가 그 블라인드라는 그 익명의 그 기업 그 직장인들 커뮤니티에 가보니까 또 일부 삼성전자 직원들이 또 이종부 회장 잘 들어갔다고 또 신나는 사람들까지 있더라고요. 아니 월급 주는 사람이 지금 들어갔는데 지금 그게 잘 됐다고 말합니까? 저는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삼성의 주류라고 한다면요, 삼성은 못 버팁니다. 그렇죠. 진짜 삼성 떠나야 돼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삼성전자의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세상은 안 되는 회사죠. 망하는 회사예요, 망하는 회사. 하루라도 빨리 한국 떠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이런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다는 거 우리 여러분들 잊지 말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또 대한민국의 이 불공정한 면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지난날 조국 딸 조민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보도했는데, 어젠가요? 이틀 전인가 저희가 보도했죠? 네.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한일병원에 3명이 지원해서 3명이 합격했는데 그 안에 조민이 있더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한일병원이 알고 보니까 여권 인사와 관계된 곳이라고요. 여권 인사와 관계가 됐다는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파도 끝이 없죠. 이번에는 또 한일병원에 이제 합격을 해서 의사로서 활동을 하는 것도 분노가 금치를 못하는데, 이 와중에 그 한일병원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인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마포구의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정청래, 근데 그의 부인이 일하고 있는 한일병원에 조국의 딸 조민이 인턴으로 들어갔다. 이 정청래라는 인물은 대표적인 친문 의원이지 않습니까? 노골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옹호하고 일각에서는 좀 비상식적인 거 아니냐라는 할 정도의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거든요. 그렇죠. 망언들을. 그런데 그러한 정청래의 부인이 일한 병원에 조민이 일하게 되었다. 이거 석연치 않습니다. 부인이 부서장이더라고요. 부서장입니까? 자, 부서장. 한일병원의 부서장입니다. 의혹을 당연히 제기해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일단 여러분들께 기사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이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산하한전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한일병원 인턴 과정에 결국은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합격 확인에 대한 명단을 한일병원에서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조금 공개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거의 인턴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 왔는데 이번에만 공개를 안 한 거예요. 자, 늘 이 병원이 생기지 하루 이틀 된 병원도 그렇죠. 아니잖아요. 늘 인턴을 뽑아서 공고를 내가지고 합격자가 나오면 합격자에 대한 공지까지 원래 늘 해왔던 곳인데 왜 올해만큼은 빼먹었을까? 그렇죠. 왜? 누가 있길래 숨기고 싶은 게 있어서 이걸 숨겼나? 참 석연치 않죠. 맞습니다. 석연치 않습니다. 병원 측이 조민 씨를 보호하려고 합격 사실을 숨긴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입수한 자료에 따라서 조민 씨가 합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병원 내부에서 조 씨가 1등으로 인턴 전형에 합격했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한다.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분 1등이에요. 어떻게 1등이죠? 부산대 의전원에서 거의 꽈락 당한 적도 있지 않나? 그 학점이 2점 몇인가 1점 몇 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그때 장학금 받아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 사람의 성적 면면을 보면은 1등 하기도 쉽지 않은데, 아니 왜냐면 그래요. 저는 이분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 나온 거를 토대로 우리가 추정을 해본다면 1등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고, 실제로 국립의료원인가 거기 지원할 때는 15명 중에 9명을 뽑는데 그 그렇죠. 9명이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1등 했다? 그럼 나머지 분들 도대체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번에도 이 한일병원 합격의 이제 여부를 갈릴 때 국가고시가 65%였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내신이죠. 의전원 내신이 20%, 면접이 15%였습니다. 면접을 엄청 잘 보셨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방금 말씀해주신 9명을 뽑는 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탈락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하필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의 부인이 부서장으로 있는 한일병원에서 1등으로 합격을 했다면 특혜 가능성을 의심할 만하다고 이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당연히 석연치가 않겠죠. 정청래 의원 부인이 한일병원에서 진료지원 부서장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일병원 인턴 모집 인원 3명이었고 그중에 지원자도 3명이어서 3명이
어쩌다 보니까 합격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놀라운 경쟁률이에요. 1대1. 1대1. 그리고 그중에서 1등을 하셨죠. 1등으로 합격했는데 거기에 부서장으로 있는 사람이 민주당 의원의 부인이다. 당연히 석연치가 않습니다. 지금 조민 씨, 이 인턴에 지원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비판을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NMNC에 응시했을 당시에도 조민 씨가 평소 지망했다고 알려진 피복과 레지던트 정원이 이례적으로 늘어서 특혜 의혹이 분명히 일어났었고요. 그렇죠. 이게 원래 자리가 잘 안 나는 곳인데 그러니까요. 갑자기 피부과가 한 명이 딱 늘어서 석연치 않았고, 그리고 분명히 평소 지망했다고 알려진 피부과, 그러니까 이미 알만한 사람도 아는 거예요. 조민이 뭘 원했는지. 근데 이게 언론에서 이제 피부과 논란이 터지니까 면접 가가지고는 의사들이 제일 꺼려한다는, 저는 산부인과가 되는 게 꿈입니다. 일종의 뭔가 조금 본인이 원래 좀 알려져 왔던 태도와 좀 180도 뒤집어진 일부러 그런 행동을 취한 거 아닙니까? 물론 떨어지긴 했지만. 그렇죠. 일부러 그런 행동을 취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자, 이런 것들을 토대로 보면은 당연히 이 조민 씨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는 이 사람한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겠구나. 그 병원 이제 못 가겠다. 이런 말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조국 전 장관의 태도는 정말 뻔뻔하게 그지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딸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글을 올렸냐면요. 근래 제 딸의 병원 인턴 지원과 관련해 악의적 허위 보도가 있었고 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온 오프라인에서 무차별 공격이 있었다며 스토킹에 가까운 언론 보도와 사회적 조리돌림이 제기된 느낌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법적 조치를 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 이 조국은요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 사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말 좀 들리면은 막 고소 고발하고 난리도 아닌데요.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왜 지금 언론들이 국민들이 본인의 딸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진지 아세요? 조국님? 조국씨? 님이라고 해야 될지 씨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 본인 딸에 대해서 언론 나오냐? 가짜니까. 그 본인 부인 재판 결과에서 다 나왔잖아요. 조민이라는 사람이 의전원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나왔던 그 스펙들이 다 거짓말이었다, 가짜였다 라고 나오니까 지금 언론들이 관심 가지는 거예요. 조민이라는 사람이 당당하게 스펙을 합격했던 사람이면은 누가 시비를 겁니까? 그런데 조민이라는 사람은 가짜 스펙으로 누군가의 기회를 박탈하고 그 자리에 차지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의사가 돼서는 안 된다 라는 국민적 여론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 지원하냐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왜? 여차하면은 의사 박탈된 사람인데 그렇죠. 그 사람이 어느 병원에 인턴을 지원했는지 당연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보고 스토킹? 법적 조치? 이거는 국민에 대한 협박입니다. 맞습니다. 협박이죠. 아니 가짜 위조 스펙으로 입학을 해서 의사 행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거는 이거는 돌팔이 의사보다 솔직히 못한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돌팔이 의사한테 진료를 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상황으로 벌어질 수 있는 거고 국민들이 이 병원에 가서 의사 이름을 확인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까지 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조국 전 장관의 이런 행보 자체는 그냥 뻔뻔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그런 자식 감싸기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 조국 전 장관의 태도와 관련해서 이 과거 최순실 딸인 정유라 씨의 실명을 비판했던 사례를 비교했습니다. 이 과거에 조국 전 장관이 이 최순실 사건, 이 정유라 씨 사건을 비판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토대로 하면은 이거 완전 내로남불 아니냐. 조국 전 장관이 내로남불이 한두 번도 아니지만요.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 정유라 씨의 경우에 이런 정유라 씨 사건뿐만 아니라 이 계속 거듭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고 1심도 나왔는데 왜 이 부산대에서 의전원을 합격을 취소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정유라 씨는 1심이 나오기도 전에 교육부에서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고 그뿐만 아니라 지난 2019년에도 서울대에 입학했던 사람이 허위 스펙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들통이 나니까 그로 인해서 1심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입학 취소가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똑같은 잣대로 들이댄다라면 당연히 조민 씨, 이 교육부에서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해서 이 사회적 조리돌림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느냐, 본인의 부인이자 조민의 모친 정경심 씨가 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없는 것 같다라면서 국민의힘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에 고스란히 써져 있습니다. 인턴 다 가짜였다. 이것도 가짜, 저것도 가짜, 논문도 가짜.
가짜니까 거짓말로 들어갔으니까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과 공론화를 하고 정의를 찾아가는 과정, 이게 오히려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딸 건드리지 마, 우리 부인 건드리지 마, 나에 대해서 욕하지 마, 욕하면 다 집어넣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이 조국 일가, 이 조국 일가의 면면에 보면은 대한민국 좌파가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좌파의 습성, 특징이 어떠한지는 이 일가의 행태를 보면 고스란히 나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당찹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해보십시오. 그 대가 분명히 국민들이 판단하시고 치러 주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요. 아까 제가 보도했던 이재용 보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 야생화님께서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삼성에서 벌어먹고 있는데 최고의 성과금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못 받을 때도 부럽기는 했으나 감사했습니다. 여론 조작인 것 같습니다. 삼성 직원들 불만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의견을 지금 주셨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모양새가 이상한 건데 지금 이런 것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나오는 거 성과금 불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오는 것 자체가 결국 기업과 직원, 결국 노사 갈등을 또 조장해가지고 또 이 기업들을 또 억압하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뭔가 지금 언론 플레이 하려는 거 아니냐. 정치권에서 나오는 실책을 기업들 그 이슈로 지금 또 돌리려는 거 아니냐. 저는 의혹을 가져볼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를 거듭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또 우리가 월성 원전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어제 저희가 다바뉴스 때 속보로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됐다는 소식을 저희가 언급드린 바 있는데요. 자, 8일 이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날 이제 백운규가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변명을 하겠죠. 뭐 내가 억울하다는 둥 뭐란 둥 하겠죠. 이 영장 실질 심사가 거쳐진 뒤에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요. 한번 그 내용을 쭉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대전지검 형사 5부가 전날 4일 법원에 백운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자, 왜? 감사원 감사 결과로 이 조작질, 월성 평가 조작질을 했던 과정에 청와대 개입 정황이 드러났고 그 가운데 백운규 신문으로 문재인과 이 청와대 개입 단서가 확보될 수 있느냐 없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백운규는 당연히 법적 처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건데 중요한 건 이제 백운규가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본인 또 역할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백운규 문재인에 대해서 사실은 그때 청와대가 이랬습니다. 청와대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진술을 한다면, 진실을 말한다면 이제 이 월성 원전 국정농단의 끝으로 문재인을 겨눌 수 있는 상황이 올 거라는 거 우리가 거듭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직권남용 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영장실질심사는 8일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뭐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이미 저희가 거의 뭐 수십 차례 언급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자, 이 중간 내용들은 다 지금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들을 개입했던 것들 이런 것도 지금 쭉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자기는 한 게 없다, 억울하다라고 지금 말은 하고 있지만 그러면은 그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구속됐거든요. 지시받은 사람들이 지금 빵에 갔는데 지시한 사람이 지금 빵에 안 들어가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일단 본인도 중간책 역할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자, 이제 원전 관련 수사가 최이봉 당시 청와대 비서관 그리고 청와대 윗선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백운규 신문을 통해서 검찰이 단서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현행 이두봉 대전지검장 그리고 현 수사팀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왜? 박범계가 인사권을 또 휘두르는 과정에서 이 원전 수사팀을 또 해체시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검사들은 말합니다. 이거 또 해체하려고 든다면 이거 대놓고 또 정치적인 행위를 벌이는 거다. 월성 원전 수사팀에 대해서 절대 터치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이런 목소리가 쭉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자, 지금 TV조선 보도도 함께 좀 참고할 텐데요. 윗선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왜? 지금 백운규에 대해서 영장 실질 심사가 8일날 있을 거고 청와대 비서관이 지냈던 최이봉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 조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네. 해요. 결국 백운규 다음 타자가 이제
최이봉이거든요. 근데 이 최이봉 다음 타자가 이제 김수현 정책실장이 될 거고, 그리고 그 위로 이제 또 문재인 등등이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란 말이죠. 자, 어쨌든 여러 가지 혐의가 점점 더 위를 향하고 있어요. 지시를 받았던 공무원들은 구속됐고, 지시를 했던 장관이 이제 들어갈 판이고, 그리고 장관에게 지시를 했을, 오더를 했을 청와대 인사들이 지금 또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청와대의 개입 여부 확인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우리가 월성 원전 조작 여부 이것만 지금 살펴볼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 원전 문건. 월성 원전 뒤져봤더니 턱칸이 나왔던 북한 원전. 이것도 우리가 다 따져봐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북한 원전이랑 이 탈원전이 관계가 안 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산업부 그 탈원전과 관련돼서 그 안에서 북한 원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관계가 분명히 밀접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북한 원전을 털다 보면 탈원전이 나올 수 있고, 탈원전을 털다 보면 북한 원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밝혀야 되는 사안이죠. 북한 원전 문건 요 며칠 또 소식이 뜸하다고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핵발전소를 못 짓게 하면서 탈원전이다 뭐다 해서 대한민국 원자력 역량을 땅바닥으로 떨어뜨려 놓고는 북에다가는 핵발전소를 지어주겠다? 그것도 그 북한이 어떤 것입니까?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데 그 핵무기를 만드는 곳에다가 핵발전소를 짓겠다고 하는 이 문재인 정권. 여적, 이적 행위 논란 여전히 터질 수밖에 없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일침을 놨는데 저는 이 내용이 참으로 많은 공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지금 이 정부가 이 북한 원전에 대해서 쉬쉬하고 있는가? 지금 뭐 최재성 정무수석 같은 사람들은 뭐 야당 명운 걸 수 있냐? 뭐 내기하자 이런 식의 말까지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결국 내용을 못 공개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자가당착에 빠졌기 때문이다 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탈북민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북핵 폐기 유인책이랍시고 뭐 대북 원전 지원안을 검토했다고 말하는데, 만약 자기들이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은, 떳떳하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북한에다 원자력 발전소 지어주려고 했다. 뭐가 문제냐? 떳떳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떳떳하지 못하냐? 대한민국에서 못 짓게 하니까. 대한민국에서 못 짓게 해놓고 북한에다가 지어주겠다고 하는 그 상황 자체가 결국 자가당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게 오히려 뻔뻔스럽게 나오는 순간 국민들을 하여금 이 인간들 뭐하는 인간들이야? 대한민국은 뭐 안 되고 북한은 된다? 이게 이 정부가 지금 대한민국 정부야? 북한 정부야? 라는 생각을 이제 불러일으키게 네.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이번 대북 원전 지원 의혹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는 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왜? 2018년에 판문점에서 냉면쇼, 평양에서 냉면쇼, 그때 냉면 열심히 잡수면서 마치 당장이라도 대한민국 평화가 올 것처럼, 북한과 뭐 당장이라도 통일이 될 것처럼, 더 나아가서 북한이 당장이라도 핵을 포기할 것처럼 그렇게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지방선거 이기고 여론조사 60% 70% 찍어냈는데, 그렇죠. 이게 몇 년 지나고 보니까 다 구라였다. 다 쇼였다는 게 지금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 쇼를 깨달은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믿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원전 문건이 터져버렸으니 이제 완전 이제 갈 때까지 가버렸다는 것이죠. 자, 원전에 대한 대통령의 말이 계속 바뀌니 국민은 정부를 믿을 수 없다. 문재인 취입으로 그랬잖아. 원전은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않고 친환경적이지도 않다. 거의 뭐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혐오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단 말이에요. 저렴하게 친환경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원전에 대해서 원전은 안전하지 않아. 판도라 못 봤어, 판도라? 그거 보니까 원전 터지더만. 그리고 싸지도 않아. 그리고 친환경적이지도 않아. 그 원전 터지면 방사능 나와서 안 돼. 그랬던 인간이 외국 나가서는 한국은 40년은 원전하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원전 위험하다면서요. 원전 안전하지 않다면서요. 그래서 월성 원전 뭐 오래됐다고 문 닫겠다면서요. 근데 외국 나가가지고는 대한민국 원전 짱짱맨. 그러면은 외국의 나라들이 그 대한민국 원전 사고 싶겠습니까? 지네 나라에서 문제 있다고 떠들어놓고 자기 앞에 와서 자기 면제에다가 원전 좋다고 하면 수출돼요? 근데 수출도 안 되는 마당에 심지어 그 원전을 우리나라 혈세 들여가지고 북한에다가 지어주겠다잖아요. 이거 완전히 개판이에요, 개판. 심지어 정부가 이 원전 추진 문제를 비밀리에 검토했던 거, 이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니까 문재인 또 뭐라고 또 말합니까?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라고 하면서 야당을 비판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태영호 의원이 이제 놀란 거죠. 저는 문재인의 발언을 듣고 참으로 놀랐습니다.
이러한 의혹을 불러일으킨 기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데? 청와대와 정부한테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 모든 발단은 당신들이 만든 거야, 당신들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의혹을 제기해야 될 야당이 할 말 좀 했더니 뭐? 구시대적이야? 뭐? 명운을 걸어? 이런 협박을 늘어놓고 있는 거. 모든 논란은 산업부, 청와대가 다 초래한 건데 그래가지고 감사원 감사 직전에 야 이거 삭제, 은폐 지시 내려가지고 지웠다가 그게 걸렸고 그 지운 문서 안에 이게 있었던 거 아니냐. 당신들이 숨기려고 했던 게 뽀로나가지고 지금 야당이 의혹 제기한 건데 오히려 야당을 탓한다. 야당을 협박한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 그만 좀 해라. 자, 이번에 북한 원전 추진 의혹 사건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탈원전이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게 인정되었다. 그리고 통일 후 한반도에서 원자력 돌려야 되는 거 맞는 말이다. 그래 맞아 당신 말. 근데 핵발전소를 핵무기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고 결국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야말로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이고 반미래지향적이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린 정책이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선 그렇게 해놓고 북한에다가는 원전을 지어주려 했던 거 이거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해명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인심들을 태영호 의원이 쭉 설명해 주었습니다. 네. 자, 유채린 기자도 함께 보도를 접했는데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네요. 저는 가장 공감되는 부분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나도 빠르게 이번에는 비판을 했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약간 야당 의원들이 이런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대응을 잘 안 하는 편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침묵하는 그런 편인데 이 문 대통령이 이번에는 좀 발끈한 거 아닌가. 이런 당연히 할 수 있는 의혹 제기를 가지고 발끈한 거 보면은 진짜 뭐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더욱더 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정권 근데 이 썩어 빠진 것도 문제지만 국민을 괴롭히고 있는 것도 더 심각한 문제예요. 코로나 당장 끝날 것처럼 금방 끝날 것처럼 늘 희망 고문을 하더니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달째 사회적 거리두기니 뭐냐면서 9시마다 문 셔터 닫아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대리기사들도 지금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국민들 모두를 다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회 소식도 한번 저희가 쭉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드신 거 압니다. 이런 와중에 밤 9시라는 통금이 생겼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일상이 바뀌었는데요. 이런 와중에 9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자영업자들도 피해를 보고 있지만은 정말 많은 분들이 자영업자를 폐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퇴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돈을 못 버니까 대리운전을 하시거나 아니면 택시기사를 하시는 분들이 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와중에 대리운전도 안 잡히고 택시기사분들 돈도 잘 못 버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정말 이 정권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택시 대리 피크 타임이 원래는 심야 시간대겠죠. 왜냐? 이제 술을 드시거나 이러시면 이제 대리운전을 잡을 텐데 그 시간대에 거의 밤 시간대거나 새벽 사이인데 그 시간대에 잡을 수가 없겠죠. 9시에 집에 가야 되니까요. 9시에는 불이 나게 대리운전을 잡히다가 그 이후로는 갑자기 끊기는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또 밤 9시면은 버스, 지하철도 굉장히 북적북적하는 저희가 우려했던 결과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니 9시가 돼서 셔터를 닫는다고 해서 코로나가 안 퍼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버스와 지하철에 사람이 더욱더 몰리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늘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바꾸질 않는다.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또 밤 8시 전후로 마무리가 분위기가 이제 전환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9시에 나가면은 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8시쯤에 지금 나가야 조금 덜 하겠다라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고 또 시간 제약 없이 모임을 호텔로 하는 호텔에서 모임을 갖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풍선 효과죠. 여기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다른 곳에 더 몰리는 그런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대기업 임원인 박모 씨가 최근 곤혹스러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술을 곁들인 저녁을 먹은 뒤 오후 9시쯤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데요. 1시간이 넘게 차 안에서 기다려야 했다고 합니다. 왜냐? 9시면 다들 대리운전을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리운전 기사들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때만 딱 피크니까요. 박 씨는 이후에도 아예 오후 5시쯤 대리기사를 예약을 해놓는다고 합니다. 저녁 자리는 8시 반쯤 끝내고 예약은 3시간 전에 미리 해놓고 대리기사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5인 이상 집합금지와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식사 금지가 일상이 됐습니다. 소비자들이 저녁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도 크게 달라졌죠. 카카오티 대리운전을 운영하는 카카오 모빌리티에 따르면은 지난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의 대리운전 기사 호출에
75.5%가 오후 6시에서 10시에 집중이 됐다고 합니다. 야, 굉장히 이른 시간대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이른 시간대죠. 이 시간대에 대리운전 부르는 일이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흔한 일이 된 게 지금 일상이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시간대별로 호출 비중 증감이 있습니다. 원래 낮 시간대는 굉장히 적겠죠. 그런데 낮 시간대는 더욱더 적어졌고요. 저녁 시간대 31.7%였는데 이 정말 2주 만에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가 75.5%로 40% 이상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피크 시간대 오후 10시 오전 2시 사이에는 원래 이때 대리기사분들이 돈을 많이 버실 때거든요. 그때가 53.6%로 매일 꾸준히 이런 시간대였는데 근데 이게 19%로 급감했습니다. 이게 이제 피크 시간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잡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직장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한 곳에서 일하는 급여로 벅차니까 이제 끝나고 본인 일 끝내고 나서 이 시간대 피크 시간대라고 분류되는 이 시간대에 대리를 또 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잠도 못 자고 진짜 열심히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사실 저녁 시간대 일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투잡하신 분들은 아닐 거고, 근데 이제 피크 시간대 일한 분들은 정말 힘들어서 투잡을 뛰어야 되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뭐 콜도 끊어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 요인이 있다 보니까 지금 대리기사들 내에서도 상당히 지금 갈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게 된 거죠. 그렇죠. 대리기사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대리기사분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돌고 있냐면은, 자, 택시기사분들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오후 9시에 딱 한 팀을 태우고 나면요, 다음부터는 정말 손님이 없습니다. 오후 8시 30분쯤 1시간가량 제대로 영업을 할 수가 있고, 딱 8시 반부터 1시간 딱 영업하고 나면 손님이 뚝 끊기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거리 손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장거리면 돈을 그냥 한 번에 딱 받고 끝내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까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왜 오후 9시에 맞춰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겠죠. 또 이렇게 또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직장인 사이에서는 모임을 가져야 되는 게 이제 친목 도모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9시까지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 집합 가능 인원도 4명이다 보니까 이런 모임도 자유롭지가 못하다기 때문에 회식도 급격히 줄었다고 합니다. 문성준 SK그룹 부장이 한 말인데요.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서 세대 직급 간 소통이 사실상 단절돼 고민스럽습니다. 술자리 등을 통해서 젊은 세대와 윗세대가 지식이나 네트워크를 공유하는데 요즘은 그런 기회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또 호텔 업계에서는 이런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얏트 호텔 계열의 안다즈 서울 강남이 지난해 말에 선보인 레이디스 가이즈 나이트 아웃 패키지 같은 거는 인기를 굉장히 끌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겁니다. 파티룸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 호텔 스위트룸에 친구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술과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상품, 즉 파티룸입니다. 파티룸은 시간 제한이 없겠죠. 9시 이후에 못 놀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풍선 여가라 그쪽으로 사람들이 더욱더 몰리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대리기사분들, 택시기사분들, 그리고 이 지하철과 버스에 몰리는 그런 현상이 더욱더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 거리두기 9시 제한이 과연 정말 방역에 효과가 있는 건지 여전히 의문점이 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고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뭐 뒤에서 또 다른 사회 보도도 하겠지만은 이 대한민국 결국 이런 식으로 망쳐놓은 게 다 이 정권 아닙니까? 네. 저희가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내놓은 정책이 늘 무능한 결과로 기결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러한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여러분들 정말 진짜 4월 재보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잠깐 또 이제 속보로 이제 전해드리는 건데요. 국민의힘 이제 본 경선에 들어갑니다. 여러 후보군분들이 계셨지만은 이제 최종 경선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최종 후보를 뽑기 위한 이제 경선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자, 서울 재보궐 나경원 전 원내대표, 오세훈 전 시장, 오신환 전 의원, 조은희 서천구청장 4분이 최종 후보군으로 압축되었다고 합니다. 나경원, 오세훈, 조은희, 오신환 이 4분이 최종적으로 압축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박민식 전 의원,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박형준 교수, 그리고 이현주 전 의원 이 4명이 또 경선을 치르게 되었다는 소식도 저희가 함께 전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 각자 원하시는 후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설령 여기서 나중에 최종 후보군이 누가 나오더라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지지를 해드려야 된다는 게 저는 생각입니다. 왜? 민주당을 꺾는 선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또 민주당이 또 압승하는 그런 분위기 나오면요. 이거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보궐선거에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제1야당 후보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열렬한 좀 성원을 좀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점을 우리가 거듭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떤 분이 경선에서 최종 과정을 거치던 간에 응원하고 성원을 이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야권 단일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네. 자, 또 별도로 좀 공지 말씀드리자면은 조은희 서초구청장님께서 또 조만간 한 번 더 저희 신의 한 수와 인터뷰를 가질 예정입니다. 좋은 말씀들 쭉쭉 이어나갈 예정이니까요. 조은희 구청장의 행보에 대해서도 많은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저번에 인터뷰하니까 너무나도 생각해 두신 게 많으시고 또 이 행정 경험이 풍부하시고 하다 보니까 그 질문을 어떤 걸 하셔도 거침없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뭐 언론 보도로 보니까 또 말씀을 얼마나 또 시원시원하게 네. 합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계신데요. 하여튼 저희는 신의 한 수에서는 제1야당 국민의힘 보궐 후보들에 대해서 계속 인터뷰 이어나가고 있으니까요.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소식 또 바로 이어가야죠. 네. 제가 뭐 뉴스 중에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지만은 이 젊은 청년들이 그렇죠. 어차피 집도 사기 글렀고 돈 벌기 글렀다. 그냥 이걸로 명품이나 실컷 사면서 그냥 기분이라도 좀 내자. 그렇지, 이런 분위기가 지금 팽배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일명 플렉스라고 불리죠. 명품을 플렉스한다. 자, 집 사기 어려워졌습니다. 왜냐?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을 사기가 어려워졌고 앞으로도 살 희망이 없어진 청년들은 이제는 명품을 그냥 사겠다. 나는 그냥 백화점에 명품으로 플렉스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자, MZ세대는요. 밀레니얼과 Z세대가 합쳐진 건데 이 10대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0대들도 이 명품을 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재테크가 이유겠고요. 두 번째, 보복 소비다. 이게 바로 코로나 때문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명품에 몰리는지 그 이유를 짚어봐야겠습니다. 재테크 차원에서 일단은 사두면은 나중에 가격이 오를 거라는 생각도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명품 쇼핑을 통해서 코로나에 억눌려 있는 소비 욕구를 푸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 젊은 층이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고가 유명 상품을 사기 위해 줄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30대뿐만 아니라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고객들도 쉽게 눈에 띕니다. 제가 최근에 백화점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백화점에 가봤을 때 정말 사람들이 붐벼요. 오히려 백화점에서 음식을 사는 사람들도 많고요. 백화점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왜냐? 밖에서 먹기가 꺼려지기 때문에 백화점으로 몰리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캐릭터 상품으로 가방을 치장하기도 하면서 현재의 만족감을 위해서 명품에 큰 돈을 쓰는 이른바 MZ세대입니다. 유튜브, SNS를 통해서 명품을 자주 접하고 과시욕을 뜻하는 MZ세대 특유의 플렉스 문화가 적용되는데요. 이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만 많이 있다 보니까 유튜브나 넷플릭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플렉스 문화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자, 한소정, 한 26세 서울 중랑구에 사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10명 중에 8, 9명은 되는 것 같아요. 명품 사는 사람들이요. 아무래도 보고 듣고 주변 얘기해서 뭐 누구는 이걸 샀다, 누구는 그런데 이걸 뭐 플렉스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데서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10명 중에 8, 9명이 20대에서 명품을 사고 있다. 정말 충격적이겠죠. 충격이네 이거. 정말 저도 아직은 정말 후덜덜해서 못 사는 건데 이 백화점의 경우 전체 명품 매출 가운데 20, 30대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45%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큰 수치죠. 경제적 기반으로 닦은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이 명품 소비층이 크게 확대가 된 겁니다. 또 이게 바로 문제인 겁니다. 코로나로 억눌렸던 소비 욕구가 분출되는 보복 소비가 해석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집콕에 지친 사람들이 고가의 물품을 소비해서 일종의 보상감을 얻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경기 용인시에 사는 20대가요. 예정했던 여행 한 서너 개가 취소가 됐습니다. 왜냐?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계획해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여행을 가려고 하면은 그전부터 돈을 모으겠죠. 그렇죠. 돈 모아놓은 걸 여행에 못 쓰니까 이거를 그냥 그 돈 한번 쓰는 게 낫다 싶어서 그걸로 명품 구매 심리를 작용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게 바로 아까 우동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던 주식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중산층의 구매력이 높아진 데 더해서 역설적으로 주식, 부동산, 광품에 이 소외된 계층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에 나 명품이라도 사야겠다. 이런 이야기가 돌면서 명품을 구매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소비 풍토가 완전 망가져 버렸어요. 그렇죠. 부동산 올려서 이제 뭐 이득을 본 사람들은 있겠죠. 그리고 주식 또 광풍 불었지 않습니까?
그걸로 또 이득을 본 사람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 부동산과 주식은 지금 사실 좀 위험해요. 지금 여러분들 뭐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지금은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함부로 신규를 들어갈 때가 아닙니다. 진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있던 재산이 절반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뭐 이제 이게 합리적인 소비로 가요. 저는 명품 소비가 비합리적이란 건 아니지만은 적당해야죠. 적당해야지. 그렇죠. 아니 중학교, 고등학교 다닌 애들이 엄마한테 60만 원짜리 명품 신발을 사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명품 70만 원짜리 지갑을 사달라고 한대요. 열 몇 살짜리 애가.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단순히 상위층의 어떤 과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소득 여력이 약하신 분들도 같이 덩달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지고, 아, 그래. 어차피 뭐 집 사긴 글렀고, 그냥 뭐 돈 소소하게 모아가지고, 나도 그냥 명품이나 하나 가져볼란다. 명품 보면서 애지중지하면서 그냥 살란다. 이런 식의 문화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이게 당장 명품 사면 좋을 것 같죠? 이게 몇 달, 몇 년 가보세요. 대한민국의 이 가계가 무너집니다. 돈을 잘 모아가지고 그게 뭐 현금이 되었고 뭐가 되었던 건 차근차근히 쌓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풍토가 쌓는 족족 다 쓰는 거예요. 버는 족족 써, 버는 족족 써. 그러면은 나중에 정말 큰 위기가 왔을 때 그때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가서 명품백이 밥 벌어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또 하나를 비판하고 싶은 게 이 정권이, 이 정부가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을 힘들게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물론 명품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은 정도껏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명품을 사는 것의 이 기준 자체가 자기가 번 것에 대해서 이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서 사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10대들 사이에서, 그리고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사이에서도 명품을 사겠다라는 욕구가 생겼다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이 현 정권이 만든 부동산 정책이라던가 이 많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 속에서 뭔가 사회적 박탈감, 그런 거 이제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는 그런 빈 공간을 채우려는 그런 욕구가 생긴 게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거 뭐 보도를 봐서 좀 다른 것도 봤더니 아주 재미있는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언론에서 어떻게 이런 해석을 했나 싶었던 게 그 명품을 젊은 층들이 확산하게끔 한 원인 중에 뭐 힙합 프로그램 같은 데서 막 명품 걸쳐 입으면서 그 돌아다니는 것도 있잖아요. 뭐 쇼미더머니 뭐 이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그런 데 보면은 막 랩하는데 막 나는 명품으로 막 내 몸을 지장할 거야 막 이런 랩 부르잖아요. 그런 게 또 뭐 명품을 조장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본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뭐 플렉스 한다고 하지만은 진짜 뭐 힙합 프로그램 이런 거나 봤다고 지금 대한민국이 명품 천국이 됐겠습니까? 포기하게끔 만들잖아요. 그렇죠. 더 큰 목표, 내가 돈을 모아서 차근차근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로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래 집 포기했다. 그냥 명품 살란다. 그래 나 결혼 안 한다. 나 혼자 살란다. 나 혼자 사니까 돈 나갈 데도 없지. 애도 안 나니까 자녀 부양할 돈도 필요 없지. 그러니까 그냥 명품이나 살란다. 결국 이 정권이 만들어낸 이 부적절한 사회 풍토가 지금의 상황으로 이어지는 건데 TV에서 명품 조장했다. 뭐 과시욕이 뭐 서로 팽팽. 그러니까 남 탓하는 거야, 또 남 탓. 그렇죠. 이런 남 탓하는 거 정말 꼴도 보기 싫은데요. 반드시 우리가 규탄의 목소리를 이어나가겠다는 점 거듭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치 소식, 사회 소식 등등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께 더 많이 공유될 수 있도록 아직 추천 누르지 않으신 분들 하얀색 검지를 까맣게 추천 거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고 지금 보니까 김현수님, 네, 신현수 두 분 고생 많으세요. 성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버지 연구소 뉴스님, 네, 삼성과 몇 년 전에 몇 번 거래했었는데 지금 삼성 직원들 문바 천국입니다. 70% 이상이 골머리 미쳐있는 X들입니다라고 했는데요. 물론 이거는 이제 이분의 개인적인 의견이겠죠. 근데 진짜 근데 그런 분들 많대요. 삼성 내에서 아니 사장이 지금 빵에 들어갔는데 그게 지금 축포를 터트릴 일입니까? 저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나라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위 말해서 화이트 칼라 계층이라고 하죠. 사무실에 출퇴근하면서 받아먹는 월급 또박또박 받아먹으니까 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 못 깨닫고 내가 그저 대기업에서 연봉 잘 받고 있으니까 우리 인이 짱짱맨 아유 대한민국 잘 돌아가고 있네. 착각하지 마세요. 그 일자리가 언제까지 보장된다는 자신감 있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 잘려봐야지 나중에 깨달아.
정말 회사가 위기 나가지고 구조조정 당해가지고 나가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제서야 사회가 문제다, 대한민국이 썩었다, 그제서야 그 말하죠. 여러분들 평소에 좀 이 실태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화이트 칼라 계층에 계신 분들일수록 뉴스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 내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전 이런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광고 시간인데요. 광고 안 보실 분들 먼저 추천 눌러주시고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입이 아프니까 김치 먼저 가시죠. 네, 김치 광고 시간입니다. 저희 신한수 김치 자랑이죠. 깨끗합니다. 애국자가 만듭니다. 신한수 김치 굉장히 가격도 착한데 가격만큼 착한 게 내용물입니다. 국내산 고춧가루로 만들어졌습니다. 중국산 고춧가루 절대 아니고요. 국내산 고춧가루로 만들어졌고 고춧가루뿐만 아니라 모든 재료가 국내산이니까요. 믿고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 김치 새로 이제 주문하셔서 딱 밥상에 올려놓으시면은 가족분들 오실 때 같이 드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치 한번 주문 부탁드릴게요. 자, 배추김치 6kg에 3만 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착한 가격이죠. 그리고 총각김치는 5.5kg에 깍두기 500g 더해서 3만 5천 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돌산각김치 이것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안 드셔보신 분들께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돌산각김치 5kg에 깍두기 500g에서 3만 6천 원에 드리고 있는데요. 해양 심층수로 절였고 북어 대가리로 육수를 내서 만들었기 때문에 따로 김치찌개 끓이실 때 이 육수를 따로 내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그냥 김치와 물 그리고 두부 조금 있으시다면 김치찌개 깊은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착한 가격, 내용물도 착합니다. 저희 신한수 김치 믿고 주문 부탁드릴게요. 010-6727-4982로 문자로 주문 넣어주시면 되세요. 네, 정말 맛있고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010-6727-4982 문자 주문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 공지사항 또 하나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신한수를 시청해주신 분들 중에 아마 그 정기 회원이신 분도 있을 겁니다. ARS를 통해서 뭐 한 달에 10,000원 이상 후원해주신 분들 계신데요. 오늘 5일이에요. 저희 신한수는 매월 5일마다 정기적으로 이 후원이 출금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아마 문자 받아보신 분들 있을 텐데요. 정상적인 겁니다. 예,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출금된 거고, 간혹 문자가 2통 갔다고 해서 2번 나갔다고 오해하신 분들인데요. 결제해주는 업체에서 하나, 그리고 저희 차원에서 문자가 하나, 2개가 그냥 나간 거지, 문자만 2통 나간 거지.